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하버드대 행복학 명강의 느리게 더 느리게입니다. 스트레스에게 행복을 빼앗기지 말라. 우리는 건강을 시간은 물론 스트레스와 맞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런 거래가 아무런 계약도 없이 전적으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심지어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까지 대가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렁찬 울음을 터뜨리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존이란 문제에 직면합니다. 생존하려면 경쟁해야 하고 경쟁하다 보면 자연히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일단 살기로 한 이상 생존에 따르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학, 취업, 직장 등 어느 것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스트레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대처법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수용한 뒤 이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업무 스트레스가 가장 파탄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NK 컨설턴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5명의 이혼자 중 무려 4분의 1이 결혼 생활에 문제를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꼽았습니다. 결혼 초기 댄과 캐롤린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금실 좋은 인고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직장을 얻은 후로 부부 생활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댄은 한 회사의 영업부 상무를 맡게 되면서부터 매주 80시간 이상을 일을 했고 실적을 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광고 회사의 중력이 된 캐롤린도 매일 엄청난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 탓에 부부는 집에 올 때쯤이면 말도 하기 싫을 정도로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각자 스트레스를 받으니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양보할 마음의 여유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퇴근하고 난 후에는 사소한 집안일 때문에 크게 다투는 일이 잦았습니다. 회사 일에서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서는 배우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나날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참지 못한 캐롤린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부는 그제서야 자신들의 심각한 상황에 처했음을 깨닫고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차례 상담을 한 뒤 댄과 캐롤린은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이 상대방 탓이 아니라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임을 발견했습니다. 일에서 오는 압박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바쁜 와중에도 잠을 내어 자주 통화하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자신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가끔 시간이 맞을 때면 만나서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같이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회사 일도 더 이상 예전만큼 힘들거나 괴롭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화가 나도 과거와는 달리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적절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댄은 그전까지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자신을 내려놓고 삶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캐롤린 역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가 나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과 안정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에도 이유가 필요하고 불행에도 이유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이 능동적으로 행복의 이유를 찾고 있는가입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와 무관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을 적절히 조절하고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스트레스에 쏠린 관심을 행복의 이유를 찾는 대로 돌려봅시다. 행복은 능동적으로 찾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의미 있고 행복한 목표를 추구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빛나게 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생활의 안정을 흐트러뜨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가끔은 자신의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줍시다. 나 자신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말라. 우리는 언제나 완벽한 인생을 꿈꿉니다. 좀 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되고 무슨 일을 하든 완벽하게 해내며 매일 완벽한 성과를 거두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여유를 주지 않고 완벽을 향해 끝없이 내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긴장감, 불안함, 조급함이 우리를 덮칩니다. 오직 하면 완벽하고자 하는 욕심은 그 자체로 독약이다 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온갖 스트레스를 참고 견디지만은 오히려 더 큰 부담과 정신적 붕괴를 경험하기 일쑤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토미는 이내 유명 패션 잡지의 기자로 채용되었습니다. 출근 첫날 토미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학생 시절의 모든 과목에서 늘 1등을 차지했던 것처럼 이 잡지사에서도 자신이 맡은 지면을 최고의 페이지로 만들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페이지마다 고정된 독자층이 있고 실적도 막상막하여서 이런 상황을 깨고 독보적인 페이지로 부각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토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일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고 그저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토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일도 반납하고 심지어 점심시간까지 쪼개가며 거리로 나가 발로 뛰며 취재했습니다. 퇴근한 후에도 원고를 쓰고 조사를 하고 시장 수요를 분석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일은 어쩌면 단순하고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일에 매인 만큼 토미는 언제나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새 그의 생활은 온통 일에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생각했고 어쩌다 친구들과 만나 놀기라도 하는 날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렇다고 일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피로감만 쌓여갔습니다. 토미는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장기간 누적된 정신적, 육체적 피로 때문에 취재를 나가서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때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스스로 세운 목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는 차마 누구에게도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피로가 쌓이면 당연히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스스로 높은 요구치를 설정하고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세우면서 도무지 쉬지도 여유를 갖지도 않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될수록 피로는 점점 더 쌓여가고 동시에 삶은 점점 더 색채를 잃어갑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이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은 허울 좋은 함정일 뿐입니다. 그 실체를 들여다 보면은 끊임없는 스트레스만 가득할 뿐인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든 한 점의 오점도 남기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멕시코 고원에서 가수원을 운영하는 제임스. 그는 매년 사과를 수확하면 배달 형식으로 고객과 직거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멕시코 고원에서는 보기 드문 우박이 한바탕 쏟아졌습니다. 그 탓에 이제 곧 수확을 앞둔 사과가 몽땅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상처투성이 사과를 어떻게 고객에게 판단 말인가. 고민에 빠진 그는 가수원을 서성이다가 무심코 사과 하나를 따서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상처투성이 사과는 이전의 그 어떤 사과보다도 달고 아삭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사과를 모두 수확해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런 뒤 상자마다 이런 쪽지를 붙여서 고객에게 보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린 사과는 비록 못생겼지만 우박의 시견을 이겨낸 덕에 더욱 달고 맛있었습니다. 한번 믿고 드셔보십시오. 다행히 못생긴 사과는 고객들의 호평을 얻었고 그는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완벽한 일보다는 여기저기 흠집 나고 결함이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때로는 못생긴 사과가 예쁜 사과보다 맛이 좋은 것처럼 완벽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완벽한 것, 최상의 것을 바란다는 점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우리는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큰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심리적인 사슬이 되어 우리의 손발을 묶고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완벽하고자 하는 욕심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행복조차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권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지만은 바로 그 불완전함 덕분에 각자가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이 사실을 대자연은 나를 빚어낸 뒤 그 틀을 깨뜨렸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진정한 자신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완벽한 모양으로 빚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리석음이 결국 인생을 괴롭고 힘든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환경과 문화적 배경은 잘하는 것, 완벽한 것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완벽한 성적을 내야만 칭찬을 하고 사장은 직원이 뛰어난 실적을 올려야만 보상을 합니다. 사람은 습관적으로 다음 목표에 주목함으로써 평생 맹목적인 추구를 그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목표와 현실 사이에 종종 괴리감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완벽을 향한 추구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완벽해지고자 하는 목표와 현실 사이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다면 인생은 훨씬 수월하고 가벼운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융통성 있는 인생이 훨씬 즐겁다. 미국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임에도 국민의 79%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역시 스트레스를 주의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오늘날,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이 스트레스라는 괴물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를 방치해두면 결국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캐나다 퀘벡시에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에는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 바로
서쪽 비탈에는 소나무나 측백나무, 단광나무 등이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자라는 데 비해 동쪽 비탈에는 온통 히말라야 삼나무 일색이라는 점입니다. 계곡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런 기이한 절경이 탄생하게 된 이유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부가 그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그해 겨울, 파경 직전이던 부부는 서로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기 위해 마지막 이별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침 그들이 도착했을 때 계곡에는 엄청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눈을 가만히 지켜보던 부부는 바람의 방향 때문에 동쪽 비탈에는 서쪽 비탈보다 더 많은 눈이 촘촘하게 쌓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탓에 동편의 히말라야 삼나무 가지 위에는 눈이 금세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이 쌓여도 가지는 부러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쌓이면 탄성 있는 가지가 아래로 축 휘어지면서 눈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눈이 쌓이고 가지가 휘어지고 눈이 떨어지는 과정이 반복된 덕에 삼나무는 어느 한 군데 부러진 곳 없이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무들, 예를 들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재주가 없어서 눈이 두껍게 쌓이면 가지가 견디지 못하고 툭 부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동쪽 비탈에도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었을 거야. 다만 그 나무들은 가지를 구부릴 줄 모른 탓에 폭설이 내릴 때마다 전부 부러지고 무너져서 결국 사라진 게 아닐까.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뭔가를 깨달은 듯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벅찬 감동을 느끼며 서로를 꼭 끌어 안았습니다. 외부에서 압박이 오면 견딜 수 있는 만큼은 견뎌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구부러지는 쪽을 택해야만 합니다. 히말라야 삼나무처럼 한 발 양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스트레스에 짓눌리거나 부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스트레스와 필연적으로 직면합니다. 이때 히말라야 삼나무처럼 몸을 구부리고 어깨 위에 쌓인 부담을 내려놓읍시다. 그래야 부러지는 일이 없이 다지금 허리를 곧게 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범람하는 오늘날,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때로는 구부릴 줄도 돌아갈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곧은 나무는 부러지기 쉽습니다. 태풍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은 고집스레 곧게 뻗은 큰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따라 몸을 휠 줄 아는 유연한 나무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맞게 구부릴 줄도 펼 줄도 아는 사람이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냅니다. 프랭클린은 우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직장 이사회가 그를 승진 대상으로 지명했는데 경쟁 동료 하나가 그 자리에서 과거 그의 업무적 실수를 하나하나 들추는 바람에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아내마저 자신을 위로하거나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신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 그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의 하소연을 들은 때 의사는 별다른 말도 없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다시 돌아온 의사는 그의 손에 얇은 고무줄 하나와 골이 달린 저울추 2개를 주었습니다. 의사는 고무줄에 저울추 2개를 모두 걸게 했습니다. 고무줄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어찌나 평평한지 조금만 건드려도 곧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료가 당신 대신 승진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는 고무줄에서 추 한 개를 뺐고 고무줄은 탄성이
의의 절반 정도 길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나요? 그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나머지 저울줄도 마저 뺐습니다. 그러자 고무줄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당신에게는 아무런 부담도 없습니다. 원래의 탄성을 회복하고 완전 무결한 동그란 고무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의 손에 들린 동그란 고무줄을 멍하게 보던 그는 그제야 무릎을 쳤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부담들을 먼저 내려놓아야만 자신의 인생이 원래의 모양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심장질환 전문가인 통지아이 박사는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높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인데 건강을 잃는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느껴질 때는 음악이나 영화 감상 혹은 짧은 여행을 통해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의 지수를 낮추어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때그때 적절히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쌓이면서 결국 작은 문제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과민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적 스트레스가 빈번한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에 지혜롭게 대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행복해지려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중 운동 등의 신체 활동은 가장 빠르게 행복감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갑갑한 집안이나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햇볕을 쐬고 가벼운 산책을 즐겨봅시다. 팽팽하게 당겨진 신경의 줄이 느슨해질 뿐더러 세상이 여유롭게 보일 것입니다. 피곤해지기 전에 휴식하라.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 연구소 국제문제 전문가 장커 칭의 책 서서 자는 법을 배워라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이 세계 어디를 가나 인정받는 것만 부러워할 뿐 그들이 학창시절에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사회에 진출을 한 후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에 걸맞은 대우와 평가를 받기 위해 대학 시절 내내 햇볕 한 번 쪼일 시간도 없이 공부에 매달립니다. 굳이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현대인은 저마다 공부에 일에 치이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다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생활 속에 극심한 피로를 느끼면서도 당장 하고 있는 일을 손에서 놓을 염두를 내지 못합니다. 피로가 쌓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일의 효율도 높지 않고 건강만 해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피로를 적절히 풀어줘야 합니다. 특히 피로가 쌓여 만성이 되기 전에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몸과 정신을 피로하지 않아야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카터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소프트웨어 회사의 시니어 프로그래머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입사 이후로 줄곧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가끔은 이러다가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숨이 너무나 가쁘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증상을 토로하자 의사는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래요. 좀 쉬면 곧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는 의사의 말대로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난 후에도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증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그에게 권했습니다. 모교에 찾아가서 달벤 샤르라는 교수님과 이야기해봐. 아주 흥미로운 분인데 아마 너를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샤르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은 큰 병이 아닙니다. 그저 업무 스트레스와 과도한 불안증이 합쳐져서 생긴 증상일 뿐이죠. 또다시 호흡곤란이 일어나면 종이 봉투에 대고 크게 심호흡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긴장을 푸세요. 업무 중에 잠시 이렇게 하는 것도 휴식이 될 수 있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그는 사르의 조언대로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긴장을 풀고 괜한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괴롭혔던 여러 증상들이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일하는 것을 운전에 비유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할 줄만 알고 쉴 줄 모르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하다. 카네기 역시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휴식을 통해서 정신을 맑게 만듦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휴식은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이나 스트레스도 없애줍니다. 특히 지나치게 피로해지기 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피로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쉬어도 좀처럼 깨끗이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기왕 록펠러는 생전에 엄청난 기록 2가지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려 80살까지 산 것입니다. 그가 그처럼 장수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의 집안이 대대로 장수하는 가문이었다는 것 말고도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점심 식사를 한 후 사무실의 커다란 소파에 누워 반드시 30분간 낮잠을 잤습니다. 이 짧은 낮잠을 어찌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평소 낮잠을 잘 때면 대통령의 전화가 와도 받지 않는다는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르치는 어느 강좌에서의 일입니다. 강사가 물 한 컵을 들어 보이며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 한 컵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누군가는 250g, 누군가는 500g이라고 외쳤습니다. 청중은 저마다 예상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자 강사가 말했습니다. 사실 물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분 정도는 누구나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1시간이 흐른다면 팔이 아프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만약 하루를 꼬박 들고 있게 한다면 아마 팔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가벼운 것도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그만큼 무겁게 느껴집니다.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지 않고 방치한다면 나중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기 전에 미리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합니다. 피곤하다면 하던 일을 내려놓고 푹 쉬십시오. 일단 쉬고 나면 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도 예전만큼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당할 만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잘 쉬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인생을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건강을 담보로 삼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것은 곧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휴식을 통해서 피로를 적절히 풀어줘야 일의 효율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지혜는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지나치게 고프기 전에 밥을 먹고 너무 졸려 쓰러지기 직전에 잠을 자며 피곤을 하기 전에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몇 가지만을 지킨다면 삶은 훨씬 여유롭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행복의 뿌리는 건강에 있습니다. 인생은 기나긴 여정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바란다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세심히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쉼으로써 활력을 보충합시다. 그래야 행복해질 기운도 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 관련 통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성인 사망자들 절반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각종 질병 및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트레스 때문에 의욕을 잃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에서 비롯된 기업의 손실액은 매년 1,500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 의료 및 사회복지 비용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이나 노르웨이 같은 국가에서 모두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국경을 초월한 공통병입니다. 게다가 이 병은 완벽히 뿌리 뽑을 수도 깨끗이 없앨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스트레스와 최대한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 요리작가 비키 바움에게는 어린 시절 잊지 못할 추억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팔꿈치와 무릎을 다쳤습니다. 마침 그곳에 있던 노인이 그녀를 일으켜 주었는데 예전에 서커스에서 고개를 했다는 그 노인은 그녀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넘어져서 다친 이유는 몸에서 힘을 뺄 줄 모르기 때문이란다. 낡은 양말짝처럼 부드럽게 흔들릴 수 있어야 해. 그래야 몸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단다. 낡은 양말이요? 어린 비키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다정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양말 말이다. 자, 가르쳐 줄 테니 나를 따라해 보려무나. 비키는 노인을 보고 따라하며 뛰는 법, 구르는 법, 다치지 않게 넘어지는 법과 제주 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노인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 컬러의 부드러운 낡은 양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몸에서 힘을 빼렴. 빠른 속도로 굴러가는 바퀴는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바꿀 수 없고 지나치게 당겨진 가야금줄은 적절히 휘어지며 부드러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엄청난 긴장감과 스트레스 아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건강한 활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을 부들부들한 낡은 양발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긴장을 풀어버립시다. 신경이 느슨해지면 그토록 걱정했던 일도 근심했던 문제도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링컨은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와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트레스란 적도 자신을 돕는 친구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평상심을 가져라.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평상심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심을 가지려면 먼저 스스로에 대한 과도한 욕심과 요구를 내려놓고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의 경험이 계속되면 결국 자신감과 의욕을 잃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삶은 신발처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상태를 찾아봅시다. 그것이 바로 평상심입니다. 천천히 또 천천히. 1989년 이탈리아의 음식 평론가 카를로 페트르니는 심지어 가장 바쁠 때라도 고향의 음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기치 아래 슬로푸드 선언을 발표하고 국제 슬로푸드 협회를 창설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유럽에서는
슬로푸드 운동이 뜨거운 기세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런 현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한가로운 여름날 저녁, 병상에 누워 옥수수를 먹으며 할머니가 해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듣던 추억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친구와 느슨하게 수다 떨고 책 읽던 기억이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1시간씩 산책을 하는 사람도 2시간씩 저녁 식사를 즐기는 사람도 보기 드뭅니다. 여행지에 가도 주요 관광 명소만 재빠르게 보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떠나지요.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찬찬히 풍경을 즐길 줄은 모릅니다. 세월이 이토록 바빠지면서 경제적으로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정작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만 따게 되었습니다. 생활의 리듬을 한 템포 늦춰봅시다. 무겁기만 했던 스트레스가 한층 더 가벼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동력으로. 타고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 외려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우리는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고 있으면서 외려 스트레스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원망합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스트레스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상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과 건강에 대해 좀 더 진지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면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행복과 가치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스트레스도 적이 아닌 친구, 원수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라고 변합니다. 스트레스와 평화롭게 공존하며 다스리는 법을 익힙시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안녕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워드 행복 노트.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는 것은 건물을 짓기 전 기초를 다지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를 잘 다져야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내면과 소통을 잘 해야 타인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스트레스는 내면의 적입니다. 내면의 적을 먼저 극복하고 친구로 만들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스트레스와 지혜롭게 공존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봅시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